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졌다고요? 수조원을 들인 아마존 드론 배송이 멈춰서고 뉴욕 한복판에서만 연간 1조 원어치 택배가 도난당하는 미국의 서글픈 현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인프라 컨설턴트가 지구 반대편 한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합니다. 밤 11시 주문한 신선식품이 새벽 3시에 문 앞에 도착하고 수백 미터 지하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끊김없이 터지는 나라. 한국인에겐 공기처럼 당연하지만 미국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문명이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박사는 낙후된 본국의 인프라에 결국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자의 눈을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도시 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컨설턴트 잭 설리번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제 직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대도시들의 교통망을 뜯어보고 물류 시스템의 숨은 구멍을 찾아내며 정부와 대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굴릴 것인가 자문해주는 일이었죠.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분석했고 런던의 악명 높은 교통체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중동의 거대 자본이 투입된 최첨단 신도시들의 인프라를 평가해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구름이 얻은 뼈저린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는 감성이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와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일생을 떠받치는 완벽한 시스템으로만 증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알량한 홍보 문구나 국수주의적인 극찬 영상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세계 최고? 혁신적인 인프라? 미안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데이터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전부 마케팅 대행사가 지어낸 삼류 소설일 뿐이라고 확신하니까요. 뉴욕 JFK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제 오랜 라이벌이자 전형적인 미국 제일주의 컨설턴트인 톰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게 말을 건넸죠. 이봐 잭, 자네가 왜 아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까지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 한국? 거긴 아직도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이 수동으로 주차 차단기 올려주는 나라 아니야? 자네 같은 거물이 갈 곳이 아니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초고속 인터넷이니 치안이니 하는 소리. 다 그 나라 정부가 예산 써서 만든 바이럴 마케팅이야. 저는 톰의 말을 깊이 공감하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톰.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난리도 아니더군.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다. 배송 속도가 신의 영역이다 같은 말들이 차고 넘치지. 이번에 한국 국토교통부랑 국내 대기업에서 서울 스마트시티 자문위원 자격으로 나를 공식 초청했지만 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 과장된 홍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주는 거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미국은 글로벌 물류 혁명을 이끄는 아마존의 고향이야. 비록 드론 배송 한 건당 내부 비용이 무려 63달러나 들고 고작 5파운드 미만의 가벼운 물건만 나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게 진짜 원천 기술이지.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그래봤자 아시아 로컬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겠어? 톰과 주먹을 맞부딪히며 비행기에 오른 제 마음속엔 깊은 선입견과 약간의 비웃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낙후되었다고 투덜대는 이들이 많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기술의 심장부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같은 거대 도시들이 버텨주는 미국의 시스템을 아시아의 조그만 반도가 뛰어넘는다는 건 제 상식과 데이터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켠 저는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 수치들을 보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물류와 인프라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차가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은 강연과 컨설팅이 아니다. 인터넷 속에서 유난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검증해주겠다. 그런 당찬 자신감을 품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수많은 승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입국 심사대는 막힘없이 흘러갔고 수화물도 빠르게 나왔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공항일 뿐이야. 공항은 한 국가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쇼윈도지. 진짜 인프라의 실력은 관광객들의 눈이 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찌든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제공한 리무진을 타고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30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온몸이 찌푸둥했고 시차 적응이 안 돼 머리가 띵했습니다.
문득 공항에서 한국 측 담당 엔지니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리번 씨, 시차 때문에 밤에 출출하시거나 필요한 생필품이 있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해보세요. 내일 오전 10시 정부 자문회의 전까지, 아니, 아침 10시 전에 호텔 문 앞에 정확히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막상 밤이 깊어지자 그 황당한 단어가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면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아침 샤롭시 전에 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제 상식과 물류 데이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정점이라 불리는 아마존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장 빠르게 받아봐야 당일 저녁이나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상태의 이튿날 배송이 한계입니다. 그것도 인력 부족과 물류 창고 거리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일수죠. 미국 보안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이 평생 최소 한 번 이상 택배 도난을 경험합니다. 연간 도난당하는 패키지 수는 약 1억 400만 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3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뉴욕시 한 곳에서만 연간 9억 4,500만 달러어치의 택배가 문 앞에서 사라지는데 도난 신고를 해도 실제 경찰이 체포까지 성공하는 확률은 고작 3.2% 미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문 앞 택배 분실은 일상적인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좁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 전체가 매일 밤 이런 마법 같은 물류와 완벽한 치안을 소화한다니 명백한 과장이거나 일부 부유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보여주기식. 멋 잃고려 확신했습니다. 저는 유쾌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켜고 미국에 있는 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오전이었고 톰은 제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어이 잭, 한국은 어때? 아직도 종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톰이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비춰주며 대답했습니다. 톰, 잘 듣게. 방금 한국 엔지니어가 나한테 엄청난 사기를 쳤어. 밤 12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10시 전에 호텔방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건. 자네도 알지? 뉴욕에서만 1년에 1,000만 개가 넘는 택배가 문 앞에서 털리는 거. 인력 매칭도 안 될 이 야간 시간에 허브 터미널을 거쳐 서울 한복판. 호텔 방 앞까지 배달하는 건 물리적 동선상 불가능해. 설령 배달이 오더라도 복도에 방치된 물건이 무사할 리가 없지. 하하, 잭.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거긴 시스템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야. 내기할까? 내일 아침에 물건이 안 와 있거나 훔쳐가고 없으면 자네가 텍사스에서 바비큐 크게 쏘는 걸로. 좋지. 내가 내일 오전 정부 자문회의 때 이 새벽 배송의 허구를 데이터로 까발려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주겠어. 텍사스 바비큐 준비나 해두라고. 톰과의 전화를 끊은 저는 한국의 유명 배송 앱을 다운받고 제법 까다로운 조건의 신선식품 몇 가지를 골라 담았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우유,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요거트,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용 채소까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좋아, 한국. 오늘 밤 내가 당신들의 과장 광고를 직접 잡아내겠어. 아무리 빨라야 내일 오후 늦게 나오겠지. 저는 아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복도를 카메라로 찍어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과정되었는지 정부 자문보고서 첫 페이지에 박아놓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내가 이긴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거대한 신화가 깨질 것이라 확신하며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그 무거운 호텔 문을 여는 순간 제 22년 경력의 커리어를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지독한 시차 적응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새 제 무의식을 지배했던 기분 좋은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정확히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서울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가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순간 어젯밤 톰과 호기롭게 걸었던 내기가 떠올라 입가에 썩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밤사이에 물건이 오겠어? 저는 침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한국의 배송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짧은 1초 동안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처참한 물류 현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에게 배송이란 기다림과 체념의 미학입니다.
당장 아마존 프라임으로 가장 빠르게 주문해도 이튿날 늦게 오면 다행이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게 일수죠. 게다가 미국 보안연구소 시큐리티 오아직의 통계를 보면 뉴욕시 한 곳에서만 연간 9억 4,500만 달러어치의 택배가 문 앞에서 도난당합니다. 도난 신고를 해도 경찰이 범인을 잡을 확률은 고작 3.2% 미만이니 미국에서는 물건을 빨리 받는 것보다 내 물건이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더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진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배송 완료. 오전 3시 42분. 문 앞에 안전하게 배송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배송기사가 호텔 보안을 뚫고 이 새벽에 들어왔다고? 사진 조작 아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호텔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쿵쾅거리더군요. 문고리를 돌려 묵직한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 순간 복도의 서늘하고 정적거린 공기가 제 피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는 마치 마법처럼 보냉 박스 하나가 정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하게 각이 잡힌 포장이었습니다. 박스를 뜯어 내부를 확인한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새어나오는 드라이아이스의 하얀 연기. 얼음팩은 채 녹지도 않아 표면에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방금 마트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으며 샐러드 채소는 겉면에 수분이 그대로 맺혀있는 극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밤 혈압시 15분에 침대에 누워 주문한 물건이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2분에 배송되었다. 물류 전문가인 제가 그 야간 인건비와 동선, 마진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아도 도저히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단가를 맞출 수 없는 불가사의한 구조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고가의 식료품 박스가 통제되지 않는 복도에 몇 시간 동안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고 주문자인 저 역시 도난 걱정 없이 단잠을 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벌써 포치 파이레이츠 택배 도둑들의 표적이 되어 내용물은 구경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빠른 배송 시스템은 돈과 인력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이 완벽한 신뢰와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 시스템 공식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몇 시간 뒤 이번 출장의 공식 일정이었던 서울시 스마트시티 및 교통관제 자문회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5시 서울시청 관제센터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여전히 미국 전문가로서의 거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한국 공무원들과 엔지니어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은 흥미로웠습니다만 도시 전체의 거시적 교통 인프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거대 도시들이 겪는 교통정체와 대중교통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미국식 자본주의 기반의 민간 효율성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울시 교통인프라 총괄팀장인 김지훈 과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리번 박사님, 귀한 자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계신 미국의 뉴욕 지하철은 현재 연간 지연 건수가 48만 건에 달하고 정시 도착률이 82%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원 분석으로는 그 지연 원인의 31%가 여전히 1930년대에 설치된 고정 블록 신호기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 엔지니어들이 100년 전 부품을 수작업으로 깎아서 고치는 처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미국 대도시 지하철의 가장 치명적이고 치부 같은 약점을 정확한 수치로 찔러오자 제 말문이 순간 턱 막혔습니다. 담담한 저를 향해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따릉이 자전거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디지털 맵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통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서울 지하철은 전 노선의 100%가 실시간 디지털 자동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매일 700만 명의 승객이 이동하지만 정시 도착률은 99.9%를 유지하고 있죠. 박사님이 오늘 오후에 타실 지하철의 환승동선과 실시간 통신망 역시 이 관제센터의 AI가 0.1초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해 제어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스크린 가득 펼쳐진 실시간 데이터의 압도적인 홍수 앞에서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과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각 기업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타며 실리콘밸리의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없고
최고의 아마존 배송을 받으면서 완벽한 치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행정, 물류, 통신, 교통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프라들이 하나의 거대한 하이테크,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신을 차리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열차 내부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의 가공할 만한 디지털 인프라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자 공공 와이파이가 아무런 끊김 없이 초고속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 터널을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철마 안에서 모든 승객이 고대역폭의 데이터를 동시에 무료로 펑펑 쓰고 있는 이 환경. 이건 단순히 통신 기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마더보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엔지니어링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무거운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려 확인해 보니 미국에 있는 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잭, 내기는 어떻게 됐나? 텍사스 바베큐 준비할까? 저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끊김없이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해 톰에게 깨끗하게 포장된 새벽 배송 박스 사진과 서울시 관제센터의 데이터 스크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톰, 헛소리 말고 자네 책상 위에 있는 뉴욕 지하철 정체 보고서나 새로 쓰게. 나 방금 달리는 한국 지하철 안에서 끊김없는 와이파이로 자네 메시지를 읽고 있으니까. 오케이.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도 한국에게 1패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한 분야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하이테크 시스템이다. 데이터와 경험이 제 선입견과 거세게 충돌하면서 제가 평생 선진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기준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술보다 훨씬 더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사람, 즉 인간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실체였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더라도 그 안을 채우는 인간들의 시민의식이 낙후되어 있다면 그 도시는 결국 슬럼화된다. 시스템의 최종 완성 단계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제 오랜 학문적 가치관이 한낱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 앞에서 처참히 깨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눅눅한 아스팔트 열기와 습한 공기가 피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서울시청에서의 자문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대기업 강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시청역 인근 복잡한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의 GPS는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제 위치를 잡지 못했고 손에 든 복잡한 도로 명칭들은 외계어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정표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당황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제 곁으로 20대로 보이는 평범한 한국인 청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제 몸은 반사적으로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낯선 이가 먼저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면 10중 8구는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이거나 잡상인 혹은 마약에 취한 불황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구식 방어 기제가 발동해 크로스백 가방끈을 꽉 쥐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차갑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기분 나쁜 기색 하나 없이 맑은 눈빛으로 폰을 켜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빌딩 숲이라 GPS가 잘 안 터지거든요. 어디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의 순수한 태도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저는 속는 셈 치고 가야 할 목적지 빌딩의 이름을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여기선 지하도를 거쳐서 저쪽 블록으로 넘어가야 해요. 라며 서툰 영어였지만 온 힘을 다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동선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시계를 슬쩍 보더니 유쾌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안 되겠네요. 어차피 저도 저쪽 방향으로 가던 참이었어요. 그냥 제가 버스 정류장 앞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사실 그 청년의 발걸음은 처음에 제가 서 있던 곳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오직 길을 잃은 이방인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촉촉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길거리를 저와 함께 무려 5분이나 동행해 준 것입니다. 마침내 목적지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의 오랜 습관대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지갑에서 $2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누군가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받았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청년은 제 손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Oh, no. 저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는 격식 있게 가벼운 목인사를 건넨 뒤 빗방울이 떨어지는 인파 속으로 쿨하게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바란 것도 어떤 대가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땅을 밟은 외국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와 배려. 미국식 철저한 개인주의와 비용 계산에 찌들어 있던 제 냉소적인 마음이 머쓱해지다 못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주말을 맞아 방문한 한국의 심장부 경복궁에서 저는 더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주넉한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부슬비가 내리는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홀로 그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어 스마트폰을 든 팔을 최대한 멀리 뻗으며 셀카 각도를 잡느라 끙끙대고 있었죠. 그때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가족의 어머니로 보이는 40대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치듯 바디랭귀지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찍어줄게요. 폰 줘봐요, 폰. 저는 단순히 사진 한 장 대충 찰칵 찍어주고 가겠거니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하며 사진을 한 장 찍으시더니 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시더군요. 아이고, 이 각도가 아니야. 일로 와봐요. 저기 기둥 옆에 서봐요. 해가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여기가 포토존이네. 그녀는 영어 한마디 쓰지 않았지만 완벽한 손짓과 카리스마로 저를 궁궐 기둥 옆으로 인도하더니 직접 포즈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로구도 세로구도 전신샷, 심지어 무릎을 굽혀가며 무려 3분 동안 열정적으로 제 인생 사진을 남겨주기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다. 남편분은 옆에서 익숙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웃고 계셨죠. 촬영이 끝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웃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주는 문화.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평범한 행인이 이토록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묘한 흥분감에 휩싸여 미국에 있는 톰에게 전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나 방금 한국에서 경이로운 인간들을 만났네. 길을 잃었더니 목적지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궁궐에선 모르는 아주머니가 내 인생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무릎까지 꿇으셨어. 대가는커녕 팁도 안 받더군. 하면서 톰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봐 잭, 자네가 오랜 비행 때문에 감상적으로 변했군. 그건 그냥 우연히 친절한 사람 몇 명 만난 거야. 미국에도 친절한 사람은 많아. 중요한 건 시스템이지. 그런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고. 아니 톰, 자네가 틀렸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수천 달러짜리 노트북과 지갑이 든 가방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채로 화장실을 가더군. 지하철 플랫폼에선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 완벽하게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려. 이건 몇 명의 친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신뢰의 규칙이 공기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야. 톰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톰. 인정하기 싫겠지만 오늘도 한국에게 1패다. 그리고 이번 패배는 꽤 아프군. 전화를 끊고 주위의 소음이 잦아든 밤. 저는 관찰 일지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은 꾹 눌러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시스템은 수조 원의 돈과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동시키는 한국인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어떤 나라도 복제할 수 없다. 돈과 기술만으로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제 22년. 경력의 오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경쟁력은 초고속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지하철 같은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소중히 다루고 서로를 신뢰하며 이방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한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대체 왜 이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여정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제 호텔방의 대형 테이블은 한국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시트, 서울시 도시계획 백서, 그리고 제가 매일 직접 수집한 인프라 관찰 일지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제 본능이 무섭게 살아난 것이죠. 저는 처음에 경험했던 새벽 배송, 지하철의 완벽한 동선, 끊김없는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치안의식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공학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하나의 거대한 엔드-투-엔드 신뢰 시스템이어야만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나라는 서울 한복판이든 경기도의 외곽이든 지방의 작은 도시든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균일한 수준의 고품질 라이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을 스크래치부터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소위 자본주의적 파편화의 극치입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는 뉴욕 맨해튼의 금융가나 실리콘밸리의 부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편의를 누리지만 불과 차로 10분만 벗어난 빈민가나 외곽 지역으로 가면 도로가 움푹 패여 있고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으며 인터넷은 모뎀 시절 속도로 떨어집니다. 철저히 비용과 수익성에 따라 인프라가 쪼개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공공인프라의 표준화가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주문한 택배가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비현실적인 물류망 뒤에는 전국을 몇 시간 만에 관통하는 정교한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지자체별로 촘촘하게 얽힌 중개 허브 시스템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물류 시스템은 지하철의 실시간 안내 스크린과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초고속 통신 신호를 쏘아보내는 바지 기지국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민간 기업과 공공행정이 마치 하나의 지휘자 아래 연주하는 교향악단처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한 영역, 즉 기술의 일상화와 보편적 복지를 한국은 이미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상품으로 팔아 부를 축적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공공재로 승화시켜온 국민의 삶의 질을 밑바닥에서부터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잘 만드는 것과 그 기술을 5천만 국민 전체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여내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후자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정점에 서 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낙후된 점을 찾아내고 미국의 우월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자문을 해주러 온 컨설턴트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한국이 제게 보여준 데이터와 현실은 오히려 저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잭 서리번, 당신이 지난 22년 동안 맹신해왔던 선진국과 완벽한 도시 시스템의 기준이 과연 진짜 맞는 것이었나? 돈과 권력만으로 통제되는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유기적 연결로 완성된 이 한국의 모델이야말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진짜 미래 도시가 아닌가. 제 평생의 커리어와 가치관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은 저에게 평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무릎을 꿇고 배워야 하는 거대한 교과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인터넷이 그 완성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과소평가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이성적인 분석이 도달한 이 시스템의 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로 하여금 이런 무결점의 연결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미국에 있는 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트북에 가득한 한국의 연동 데이터들을 화면으로 공유하며 말했죠. 톰, 내 모니터에 이 그래픽이 보이나?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 행정망, 물류망, 교통망이 하나의 신경계처럼 묶여 있어. 우리가 스마트 시티랍시고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일부 구역에 시범 도입하던 기술들을 이들은 나라 전체에 표준 인프라로 깔아버렸다고. 화면 너머 톰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데이터를 응시하다가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자네가 한국의 효율성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건.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인프라 통합이 더딘 것뿐이야. 그런 획일적인 시스템이 과연 인간의 깊은 문화와 역사적 품격까지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나? 겉만 번지르르한 하이테크일 뿐이야. 톰의 날카로운 반박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곧 깊은 문명을 뜻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역사적 품격이라. 좋아, 톰. 자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오늘 오후 나는 한국의 수백 년 시간이 멈춰있는 심장부로 갈 예정이니까. 저는 확신과 의문이 뒤섞인 마음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을 벗어나 한국이 숨겨둔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공학자로서 제가 배운 서양의 문명 발전사는 철저한 결핍과의 싸움이자 자연에 대한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수로교부터 뉴욕의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건축과 인프라는 인간의 위대한 기술력으로 거친 자연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통제했는가를 증명하는 전리품과 같았죠. 더 높게, 더 거대하게, 더 화려하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세워 올리는 것만이 문명의 품격이자 선진국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라이벌 톰이 던진 겉만 번지르르한 하이테크일 뿐 깊은 문화와 역사적 품격은 없다라는 말도 결국 이 서구식 전국 문명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부슬비가 내리는 경복궁의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앞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서양의 거대 건축물 앞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감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영국의 버킹엄 궁처럼 인간을 압도하기 위해 좌우대칭을 칼같이 맞추고 거대한 석조 기둥을 세운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경복궁은 날카로운 직선이 아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살포시 고개를 든 처마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처마선은 놀랍게도 궁궐 뒤편을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는 북악산과 인왕산의 산세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을 밀어내고 독야청청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산과 나무의 일부였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가두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선을 빌려와 건축을 완성하다니. 동양 건축에서 말하는 차경, 즉 자연의 풍경을 잠시 빌려와 정원으로 삼는다는 철학은 데이터가 아닌 온몸의 감각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이 단청밑을 타고 내려와 마당의 굵은 모래 위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조차 마치 계산된 음영 시스템처럼 궁궐 전체에 은은하게 공명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깔린 거칠고 울퉁불퉁한 박석들은 얼핏 보면 거칠어 보였지만 비가 내리는 날 눈부심을 막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틈새로 흘러내려 고이지 않게 만드는 천재적인 배수 인프라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하이테크 기술은 없었지만 수백 년 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서구의 문명이 자연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 규정할 때 한국은 자연을 가장 지혜로운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의 격의 차이였습니다. 톰이 말했던 역사적 품격은 거대한 석조 덩어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며 공존해 왔는가, 그 깊은 사유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서양식 정복 문명관의 시선으로 한국을 미성숙한 나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져 현청 아래서 비를 피하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문화적 패배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세종대로의 대형 빌딩 숲을 다시 걸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백 년 전의 고궁과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최첨단 유리 빌딩들이 이상하리만치 이질감 없이 하나의 풍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실시간 교통관제, 무결점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단순히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실리콘밸리를 흉내내어 만든 졸속 기술이 아니구나. 자연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고 만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했던 수백 년 전 선조들의 공존과 연결의 철학이 현대에 이르러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고 발현된 것뿐이구나. 결국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탯줄로 이어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노트북을 열고 미국에 있는 톰에게 화상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숲 야경과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들을 나란히 띄워놓은 채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
자네가 말한 역사적 품격의 진짜 의미를 방금 찾았네. 미국이 그리스 로마의 기둥을 본떠 만든 거대한 화강암 관공서 건물들로 위세를 떨칠 때 한국인들은 산의 곡선을 해치지 않는 처마를 지었어. 그리고 그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기적인 디지털 스마트 시티를 만든 거라네. 이건 겉만 번지르르 한 하이테크가 아니야. 기술의 바탕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라는 수백 년 묵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거라고. 화면 속 톰은 제 진지한 태도와 압도적인 서울의 야경에 압도당했는지 평소처럼 비아냥거리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잭, 자네 정말 내가 알던 냉철한 분석가 잭 설리번이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군. 맞아, 톰. 한국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데이터로 세상을 재단하려던 내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오케이, 인정하겠네. 오늘도 한국에게 완패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이런 위대한 문명을 배울 수 있어서 학자로서 깊은 경외감을 느끼니까.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한강과 그 주변을 바쁘게 하지만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철학과 미래의 기술이 가장 이상적으로 융합된 도시, 서울. 하지만 제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완벽한 도시 시스템 속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복지라는 또 다른 경이로운 안전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 그 한국만의 기적 같은 의료 인프라를 제 몸으로 직접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구급차를 타는 것은 민간 금융 파산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씁쓸한 농담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 원천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내로라 하는 대형 병원들이 즐비한 미국이지만 그 이면의 의료 인프라는 철저하게 돈과 계급에 따라 분절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백 달러의 비싼 민간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아플 때는 인네트워크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고 가벼운 냉장 수술 하나에 수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으며 의사를 한 번 만나기 위해 몇 주씩 대기하는 것이 미국의 일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개인 파산 원인의 60% 이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부채 때문입니다. 인프라 컨설턴트로서 저는 미국의 이런 기형적인 의료 체계를 늘 비판해왔지만 자본주의 시장 논리 체계 아래서는 어쩔 수 없는 기회비용이라 체념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열흘째 되던 날 새벽, 제 몸에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 기획회의를 하느라 무리를 했던 탓인지 새벽 유시경, 오른쪽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출장을 다녔지만 낯선 타국의 호텔방에서 홀로 마주하는 급성 통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맙소사, 이 타이밍에 급성 맹장염이라도 걸린 건가? 응급실에 가야 하나? 제 머릿속은 순간 복잡한 계산기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무보험 상태나 매칭되지 않는 응급실로 실려가면 구급차 비용만 2,000달러, 응급실 기본 진료와 CT 촬영만으로 $10,000 한화, 약 1,300만 원 이상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국에서 의료 파산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저는 간신히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제 상태를 듣자마자 199 구급대를 불렀고 불과 7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하고 일목요연하게 제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더니 저를 들것에 싣고 인근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 한 분이 태블릿을 통해 병원 응급실의 잔여 병상과 실시간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통증 속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망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저를 간이 침대로 옮겼고 당직 의사가 즉시 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복부 CT 촬영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접수처에서 행정 절차와 보험 승인 여부를 따지느라 몇 시간씩 방치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고통 경감을 시스템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교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급성 맹장염이 아니라 심한 급성 장염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액을 맞고 통증이 가라앉아 퇴원 수속을 밟으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지갑 속 신용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했습니다. 외국인 무보험자인데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에 수액 처치까지 받았으니 최소 몇천 달러는 각오해야겠지. 체념한 마음으로 원목과 창구에서 받아든 영수증 청구서의 최종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약 35만 원, 약 260달러였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관광객입니다. 게다가 새벽에 응급실을 이용했고 CT까지 찍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영어로 묻자 원무과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짚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설리번 씨. 외국인 비급여 수가가 적용된 정확한 금액이 맞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없으시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 수가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폭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결제하셔도 됩니다. 카드를 긁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약봉지와 영수증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 같았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동일한 새벽 시간대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혈액검사와 전문의 진찰, 그리고 복부 CT 촬영까지 마쳤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0달러에서 8,000달러, 하나로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 시간만 최소 4-5시간은 기본이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단 3시간 만에 진단부터 치료, 퇴원까지 완벽하게 끝마쳤고 비용은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촘촘한 공공인프라를 설계해 두었는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의료를 철저한 시장 논리에 맡겨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의료를 전 국민의 보편적 안전망으로 묶어두고 이를 최고 수준의 IT 행정망과 결합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을 완성해 둔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신속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증명해야 할 인프라의 품격이다. 호텔로 돌아와 안정을 취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미국에 있는 톰에게 영상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에 든 병원 영수증과 처방약 봉지를 화면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톰, 나 방금 새벽에 한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어. 진찰받고 피 뽑고 CT까지 찍었지. 화면 속 톰이 깜짝 놀라며 상체를 모니터 앞으로 바짝 밀어당겼습니다. 와, 쟤 괜찮은가? 아니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응급실에서 CT까지 찍었다면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전에 이번 출장 수임료 전부 병원비로 날린 거 아닌가? 저는 영수증에 260달러라는 숫자를 카메라에 정조준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이나 톰? 총액 260달러라네. 대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고 구급차 비용은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더군. 미국이었다면 난 지금쯤 파산 청구서를 쓰고 있었을 걸세. 톰은 영수증의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260달러라고? 쟤, 그게 말이 되나? 뉴욕에선 의사 얼굴 한 번 보고 진통제 처방받아도 그것보다 많이 나와. 한국은 대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네. 이들은 세금을 걷어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키는 인프라를 짜는 데 썼어. 오케이, 톰. 길게 말하지 않겠네. 오늘도 그리고 이번엔 내 커리어를 걸고 한국에게 완패했네.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처방받은 약을 삼키며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새벽에 그 끔찍했던 통증은 한국의 완벽한 의료 인프라 덕분에 깨끗하게 치유되었지만 제 학문적 뇌리에 박힌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술, 시스템, 사람, 그리고 복지 안전망까지. 한국은 제가 알던 서구 중심의 선진국 기준을 모든 면에서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출정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과 글로벌 기업 총수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인 서울 스마트시티 최종 포럼의 메인 연사로 연단에 서야 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제 자문 보고서의 첫 문장을 완전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이번 출장의 종착지인 서울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의 날이 밝았습니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 회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날아온 도시공학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한국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
월에는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화려한 그래픽들이 번쩍이고 있었죠. 연단에 오르기 직전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메인 스크린에 띄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점검했습니다. 2주 전 제가 뉴욕 JFK 공항에서 준비해왔던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은 한국 인프라의 마케팅적 과장과 미국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노트북에 띄워진 슬라이드의 첫 페이지에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유기체, 한국이 완성한 미래 도시의 표준. 설리번 박사님, 메인 세션 시작 3분 전입니다. 무대 뒤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한국 측 스태프의 정중한 안내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사회자가 제 이력을 소개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프라 컨설팅 그룹의 수석 고문이자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인 잭 설리번 박사를 모십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조명이 켜진 연단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중에는 VIP석에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사관과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대본을 치워버린 채 청중들을 똑바로 음시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 세계의 동료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고백을 하러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주일 전 제가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이며 한국이 자랑하는 인프라는 그저 잘 짜인 마케팅 소설일 뿐이다 라고 확신했죠. 기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와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을 가진 미국보다 뛰어난 인프라 시스템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관료들은 예상치 못한 제 폭탄 발언에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외국인 학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귀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병원에서 받은 $260짜리 영수증과 새벽 배송 박스 사진이 크게 띄워졌습니다. 하지만 단 2주일 만에 한국은 제 오만함을 철저하게 부수어 놓았습니다. 밤 12시에 주문하면 새벽 3시에 문 앞에 도착하는 신선식품, 수백 미터 지하를 시속 8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완벽하게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급성 장염으로 새벽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단 10분 만에 진찰과 CT 촬영을 끝내고 단돈 $260의 비용을 청구한 기적 같은 의료 시스템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몸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흑 같은 객석을 무겁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서구권 전문가 동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건 땅덩어리가 좁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 덕분이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공학자로서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자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변명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뉴욕 지하철이 100년 전 고정블록 신호기를 고치지 못해 연간 48만 건의 지연을 일으키고 있을 때 서울은 이미 100% 디지털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99.9%의 정시 도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 곳에서만 연간 9억 4천만 달러어치의 택배가 털리고 경찰 체포율이 3.2%에 머물 때 한국인들은 비싼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이것이 과연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과 통신, 교통과 물류, 그리고 시민의식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연동되어 구동되는 무결점의 신뢰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구의 문명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물리적 하드웨어에 집중할 때 한국은 인간을 배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기술을 상품으로 팔아 부를 축적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그 기술을 전 국민의 일상에 공공재로 융합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위대한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의 정답을 찾고 싶다면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뉴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서울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제 강연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순간 장내에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국토교통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회의장에 모인 수천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귀를 찢을 듯한 환호성 속에서 저는 연단 아래로 내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포럼이 모두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톰에게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톰, 나의 최종 자문 보고서를 보내네. 저는 메일 본문에 단 한 줄의 문장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톰, 한국은 단순히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도달해야 할 미래 그 자체였네. 마지막으로 인정하지. 한국에게 완패했네. 하지만 이 패배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선진 인프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미국으로 돌아가네. 바비큐는 내가 텍사스에 도착하면 아주 크게 사겠네.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가슴 벅찬 2주일간의 여정이 끝난 뒤 내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얼마나 끔찍하고 속 터지는 지옥 같은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완벽한 미래 도시를 맛보고 온 제 눈에 세계 최강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인프라는 그야말로 처참한 아날로그 수렁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린 지 단 몇 시간 만에 저를 폭발하게 만든 미국의 기막힌 현실, 그리고 미국 상원 청문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마지막 대반전의 증언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청사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미국의 일상이 한국이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경험하고 온 제 눈에는 온통 구멍나고 뒤처진 낙후된 과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은 입국장 통신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무료로 펑펑 터지던 와이파이가 미국 공항에선 툭하면 끊기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로딩 마크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맙소사, 겨우 이 텍스트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고작이 속도란 말인가? 진짜 지옥은 공항을 벗어나 뉴욕 시내로 향하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과 장거리 비행으로 초죽음이 든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처럼 스마트폰 앱을 켜고 당장 내일 아침에 입을 여분의 와이셔츠와 간단한 생필품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아마존 프라임 당일 배송 서비스를 믿은 것이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압없이 기대 섞인 마음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발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문 앞에는 서늘한 정적만 흐를 뿐이었죠. 당황한 제가 배송 추적 앱을 켜자 화면에는 기가 막힌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현지 물류센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배송이 12일 지연될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주문한 게 내일이나 모레 온다고? 한국에선 새벽 3시에 문 앞에 와 있던 우유와 샐러드가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의 고향인 미국에선 이틀이 걸리는 게 당연한 일인 건가? 신선식품은커녕 공산품 와이셔츠 하나 제때 받지 못하는 처참한 물류 속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게다가 배송이 오더라도 문 앞에 놔두면 41%의 확률로 도둑맞는 미국의 치안 현실을 생각하니 물건이 올 때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다려야 하는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누렸던 주문하면 몇 시간 뒤 무조건 문 앞에 안전하게 와 있다는 당연한 신뢰가 미국 땅을 밟자마자 완벽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뉴욕의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국정자문회의가 열리는 연방정부 청사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뉴욕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찌린내와 후텁지근한 열기, 그리고 선로 사이로 당당하게 기어다니는 쥐떼들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그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스크린도어, 먼지 하나 없던 깨끗한 플랫폼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열차를 기다린 지 20분이 지났지만 전광판에는 그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들어온 낡은 열차에 몸을 싣고 지하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스마트폰의 안테나는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철마 안에서 실시간 통화는커녕 텍스트 메시지 전송조차 불가능한 통신 음영지역.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인들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100% 디지털 자동 제어와 전 노선 와이파이가 터지는 한국의 지하철을 맛본 저에게 이 어둡고 단절된 터널 속 시간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신호 오작동으로 인해 열차가 잠시 대기합니다. 라는 지직거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가 터널 한복판에 멈춰섰을 때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연간 지연 건수가 48만 건에 달하고 그 원인의 31%가 아직도 1930년대 설치된 낡은 신호기 때문이라는 팩트 데이터를 머리가 아닌 온몸의 짜증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선진국이라 믿으며 컨설팅해왔던 미국의 인프라가 사실은 이토록 아날로그적이고 불편한 아수라장이었다니. 한국이라는 미래를 먼저 보고 온 저에게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후된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답답함과 충격은 고스란히 제 자문보고서의 날카로운 송곳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열린 연방정부 인프라 혁신 청문회장. 심원대에선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라이벌 톰과 상원의원들을 향해 미국으로 돌아와 단 몇 시간 만에 겪은 이 처절한 문화 충격의 경험과 차가운 팩트 수치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전문가 여러분, 저는 오늘 공항에 내리자마자 물류 지연을 겪었고 쥐가 들끓고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지하철 터널 속에 갇혀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이름값에 취해 있는 동안 정작 미국 시민들의 삶을 떠받치는 일상 인프라는 부끄러울 정도로 붕괴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아마존 드론 배송은 건당 63달러의 미친 비용이 들고 고작 2.2kg만 나르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디지털 마더보드로 연결해 단 몇 시간 만에 무결점의 새벽 배송과 99.9%의 정시 도착의 지하철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공공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조 달러의 예산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면 미국의 이 파편화되고 낙후된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의 초격차, 통합 신뢰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야 합니다. 제 처절하고도 생생한 증언이 끝나자 청문회장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톰은 자신이 준비해온 미국의 우월성 보고서를 슬며시 서랍 속으로 집어넣었고 상원의원들은 미국 인프라의 처참한 패배를 인정하듯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문회장을 걸어 나오는 게 톰이 제 곁으로 다가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잭, 자네 말이 맞더군. 나도 오늘 아침에 택배가 안 와서 한참을 헤맸네. 한국이라는 미래를 보고 온 자네 눈에 지금의 미국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네. 인정하지? 우리 미국의 완패야. 이해해주니 고맙네, 톰. 자, 이제 이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 약속했던 텍사스 바베큐나 먹으러 가세나. 내가 아주 크게 쏘지.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활짝 웃으며 의사당 건물의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최고를 자부하던 거만한 컨설턴트는 이제 한국이 완성한 위대한 시스템의 전도사가 되어 미국의 심장부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데이터로만 세상을 재단하려던 제 차가운 지성은 한국의 완벽한 인프라와 따뜻한 사람들의 만나 비로소 인간을 위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 22년의 커리어 중 가장 경이로웠던 대한민국의 초격차 시스템과 그 안을 채우는 아름다운 한국인들에게 제 커리어를 걸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Thank you, Korea. 당신들이 완성한 미래를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